한국 최고 재벌의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정작 아버지에게 외면당해 빈손으로 떠돌다 세상을 떠났다면 그 자식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삼성 창업주 이병철의 장남 이맹희의 이야기입니다. 후계 1순위에서 한순간에 밀려나 아버지와 끝내 화해하지 못한 채 눈을 감았죠. 그런데 그가 남긴 단 하나. 제1제당을 물려받은 장소는 달랐습니다. 본가 삼성이 손대려다 접은 바로 그 사업으로 매출을 20배 넘게 불렸죠. 우리가 매일 먹는 비비고와 극장에서 본 그 영화들이 사실은 외면당한 일가의 응답이었습니다. 그 73년을 숫자로 따라가 봅니다. 한국 최고의 재벌이 탄생한 출발점은 의외로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만나는 흰 가루였습니다. 1953년 6월 부산에서 제1제당공업이 문을 열었습니다. 삼성을 세운 이병철이 만든 회사였죠. 그해 11월 한국 최초로 국산 설탕이 나왔습니다. 첫날 생산량은 6,300kg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은 설탕 대부분을 수입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 의존도가 97%를 넘었죠. 여러 시행착오 끝에 나온 이 흰 설탕 한 봉지가 삼성이 무역회사에서 제조업 그룹으로 올라서는 발판이 됐습니다. 제1제당은 그 모든 것의 첫 단추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 첫 단추를 이어받을 사람으로 가장 앞에 서 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였습니다. 그는 만 35세, 한국 나이로 36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그는 중앙일보를 비롯한 17개 계열사의 부사장 직함을 동시에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 그룹 전체를 움직이는 사실상의 총수대행이었습니다. 후계 1순위, 그 자리에 그는 분명히 올라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점에 가까웠던 그 자리가 한순간에 흔들립니다. 1966년 5월 24일 한국비료에서 사카린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밀수였습니다. 양은 약 55톤, 포대로는 2259포대에 달했죠. 이른바 한비 사건입니다. 파장은 빠르고 깊었습니다. 이병철은 한국비료를 국가에 헌납했고 그의 말 경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 최고의 기업가가 스스로 일선에서 내려간 겁니다. 한국비료 임원이던 차남 이창희도 이 사건으로 책임을 지고 구속됐죠. 그런데 진짜 균열은 그로부터 3년 뒤에 옵니다. 1969년 그 차남 이창희가 청와대에 투서를 넣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을 향해 아버지의 외화도피와 탈세를 알린 겁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고발한 셈이었죠. 형제 사이도 부자 사이도 신뢰가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이른바 왕자의 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후계 1순위였던 장남은 왜 밀려난 걸까요? 이 대목에서 양쪽의 기록이 정면으로 엇갈립니다. 아버지 이병철은 자서전에서 장남에게 그룹을 맡겼지만 6개월 만에 큰 혼란이 와서 장남이 스스로 물러났다고 적었습니다. 반면 장남 이맹희는 회고록에서 자신이 그룹을 이끈 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7년이었고 복잡한 사정 끝에 물러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6개월과 7년, 아버지와 아들의 기억은 그렇게까지 멀었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1973년 이병철은 장남이 들고 있던 17개 직함 가운데 14개를 한꺼번에 걷어들였습니다. 후계의 1순위였던 장남이 그 한 번의 결제로 가장 앞자리에서 미끄러진 거죠. 그런데 정작 가장 잔인한 순간은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후계 1순위였던 장남이 그렇게 경영에서 멀어진 뒤 시간은 그를 다시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76년 부자 사이의 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이병철은 위암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건강이 흔들리던 그 시점에 그는 후계를 매듭지었습니다. 삼성은 건희가 이끈다. 셋째 아들 이건희의 이름이었습니다. 한때 17개 계열사의 부사장이자 총수를 대신하던 장남 이맹희의 자리는 그 한마디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그가 한 번의 사건으로 쫓겨났다고 기억합니다. 그러나 더 무거운 사실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밀려난 것보다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 말이죠. 이맹희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스스로 걸어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끝내 그를 돌아보지 않은 채 떠났습니다. 1987년 11월 이병철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두 사람의 화해는 없었습니다. 한국 최고의 재벌을 일군 아버지와
그 제국의 1순위 후계자였던 장남은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영영 갈라섰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 돈 때문에 그리고 신뢰가 무너졌다는 그 이유 하나로 부자의 연을 놓아버린 셈입니다. 이후 이맹희에게 붙은 이름은 비운의 황태자였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를 약속받았다가 가장 멀리 밀려난 사람. 그는 한국에 정착하지 못한 채 떠돌았고 말년에는 아버지가 남긴 차명 주식을 두고 동생 이건희와 법정 다툼까지 벌였지만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84살. 후계 1순위라는 출발점에서 끝내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한 마무리였습니다. 다만 단 하나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가 세상에 남긴 거의 유일한 것. 바로 큰아들 이재현이 물려받은 제1제당이었습니다. 삼성 제조업의 토대를 놓았던 그 설탕회사가 외면당한 일가에게 남겨진 단 하나의 유산이 된 것이죠. 이재현은 그 유산을 짐이 아니라 증명의 무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훗날 그는 자신의 동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대 회장의 자랑스러운 장손이 되고자 밤낮으로 일했다. 자신을 끝내 외면한 그 가문에 다른 방식으로 답을 적어보내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외삼촌 손경식이 있었습니다. 그 역시 삼성을 떠나 조카의 곁에 섰습니다. 쫓겨난 장남이 남긴 회사 하나, 그것을 물려받은 장손, 그리고 함께 나선 외숙부. 바로 이 장손이 훗날 본가 삼성이 끝내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냅니다. 하지만 제1제당을 들고 나오는 길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전쟁이었습니다. 같은 핏줄이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서 시작된 한 집안이었죠. 그런데 그 집안에서 제1제당 하나를 들고 나오는 일은 가족의 합의가 아니라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시작은 1993년이었습니다. 제1제당은 창립 40주년을 맞아 독립경영을 선언했습니다. 삼성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우리 회사는 우리가 알아서 끌고 가겠다는 선언이었죠. 말은 담담했지만 실제로는 한 지붕 아래에서 벽을 세우겠다는 통보였습니다. 같은 집안 안에서 선을 긋는 일이라 오히려 더 잔인했습니다. 본가가 이걸 순순히 둘 리 없었습니다. 1994년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측근이던 이학수를 제1제당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발령했습니다. 회사를 떼어가겠다는 쪽에 본가의 사람을 앉힌 겁니다. 형식은 인사였지만 속을 보면 경영권을 다시 손에 쥐겠다는 신호였죠. 독립을 선언한 조카와 그걸 묶어두려는 작은아버지, 한 가족의 일이 한 회사를 사이에 둔 전면전으로 번졌습니다. 장손 이재현과 삼성에서 함께 나온 외숙부 손경식이 이 발령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 무렵의 갈등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다만 그 부분은 단정할 만한 근거가 분명치 않아 그런 정황이 있었다는 정도로만 짚고 넘어가는 게 맞겠죠. 확실한 건 따로 있습니다. 같은 핏줄끼리 회사 하나를 두고 그렇게까지 등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결말은 1997년 4월 17일이었습니다. 이날 제1제당 계열 10개 회사가 삼성에서 한꺼번에 법적으로 완전히 떨어져 나왔습니다. 1993년의 선언이 4년 만에 서류 위의 분리로 마무리된 겁니다. 길고 지친 싸움 끝에 장손은 마침내 자기 회사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손에 쥔 것의 정체를 보면 승리라고 부르기 어려웠습니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본진에서 떨어져 나온 건 설탕과 밀가루를 만들던 식품회사 하나였습니다. 자본도 사업 규모도 본가와는 비교할 수 없었죠. 재벌가의 장손이었지만 실제로 들고 나온 펜은 빈손에 가까웠습니다. 누가 봐도 불리한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빈손이 본가 삼성도 끝내 붙들지 못한 곳에 돈을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빈손에 가까운 회사가 처음 꺼낸 카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1995년 4월 28일 제1제당은 미국 할리우드의 신생영화사 드림웍스에 3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와 제프리 카젠버그, 데이비드 게펜이 막 세운 회사였죠. 제1제당은 단숨에 두 번째로 많은 지분을 가진 주주가 됐습니다. 지분율로는 11%가 조금 넘었습니다. 문제는 이 3억 달러가 어떤 돈이었느냐는 겁니다. 당시 제1제당의 한 해 매출이 약 1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그 매출의 5분의 1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영화 사업에, 그것도 바다 건너 미국 회사에 건 겁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설탕과 밀가루를 팔던 회사가 1년에 번 돈의 20%를 통째로 영화에 베팅한 거죠. 본가가 문을 닫은 그 방에 외면당한 쪽이 한해 매출의 5분의 1을 걸어넣은 셈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같은 시기 본가의 움직임입니다. 삼성도 콘텐츠 사업에 눈을 돌려 1995년 삼성 영상사업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를 비롯한 사정 속에서 이 사업단은 1999년 정리되며 사실상 철수합니다. 같은 출발선에서 같은 길을 보고 있었지만 한쪽은 접었고 다른 한쪽은 밀고 나갔죠. 본가, 삼성이 못한 일을 외면당한 일가의 회사가 해낸 첫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한국의 극장 풍경부터 바꿔놓습니다. 1998년 4월 4일 한국 최초의 멀티플렉스 CGV 강변 11이 문을 엽니다. 한 건물 안에 상영관 11개, 좌석 1922석. 그전까지 영화 한 편 보려면 단관 극장 앞에 줄을 서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첫 해에만 350만 명이 이 극장을 찾았죠. 회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9년에는 올리브영 1호점을 열며 새로운 유통의 문을 두드렸고 2010년에는 비비고라는 식품 브랜드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2011년에는 대한통운을 약 1조 8천억 원에 인수하며 물류까지 손에 넣었죠. 영화로 시작한 베팅이 극장과 유통과 식품과 물류로 가지를 뻗어나간 겁니다. 성적표는 우리가 직접 본 것들로 증명됩니다. 1,000만 명을 모은 한국 영화의 절반가량을 이 회사가 투자하고 배급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포함해 4관왕에 오릅니다. 한국 영화 100년 역사를 새로 쓴 사건이었고 그 투자와 배급의 자리에 바로 이 회사가 있었죠. 25년 전 본가가 접은 그 영화 사업에 매출의 20%를 걸었던 그 선택이 한국 영화를 세계 무대 정중앙에 세운 겁니다. 식탁 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비고 만두는 미국에서 냉동만두 판매 1위에 올랐습니다. 2023년 1분기 기준 북미 시장 점유율이 약 48%, 절반에 가까운 수치였죠. 한국의 만두가 만두의 본고장이라 할 수 없는 미국 식탁의 절반을 차지한 겁니다. 우리가 극장에서 본 영화와 마트에서 집어든 만두가 사실은 외면당한 일가가 본가를 향해 적어보낸 응답이었습니다. 쫓겨난 장남의 아들은 자신을 받아주지 않은 집안이 끝내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빈손으로 시작해 매출을 20배 넘게 불렸고 본가가 문을 닫고 나간 자리에서 세계가 알아보는 제국을 세웠죠. 통쾌함이라는 말로밖에 설명되지 않는 역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점에 오른 바로 그 순간 발밑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극장이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멀티플렉스로 시작해 한 시대를 연 CGV였죠. 그런데 2020년 사람들이 극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였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CGV의 2020년 매출은 5,834억 원이었습니다. 한 해 전과 비교하면 약 70%가 사라진 수치였죠. 그의 영업손실은 3,925억 원, 순손실은 7,453억 원이었습니다. 한 해에 7천억 원이 넘는 돈이 증발한 겁니다. 문제는 그게 한 해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2021년에도 약 2,414억 원의 영업손실을 받고 2022년에도 약 768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3년 연속 적자였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일도 아니었습니다. 미국 멀티플렉스 2위였던 시네월드가 2022년 9월 파산 보호를 신청했죠. 극장이라는 사업의 토대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안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극장 대신 집에서 화면을 켰고 그 점유율 싸움에서 CJ는 밀리고 있었습니다. 2023년 8월 기준 넷플릭스 이용자가 1223만 명이었던 데 비해 CJ의 티빙은 540만 명에 그쳤습니다. 티빙의 영업손실은 2022년 약 1192억 원에서 2023년 약 1420억 원으로 오히려 커졌습니다. 적자를 줄이기는커녕 더 깊어진 겁니다. 활로를 찾으려 미국 콘텐츠 회사 피프스 시즌을 약 9천억 원에 사들였지만 곧바로 미국 작가와 배우들의 파업이 그 사업을 정면으로 때렸습니다. 그런데 위기는 여기서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은 가장 크게 벌인 판이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에 K-팝 전용 아레나를 짓겠다며 1조 8천억 원을 건 CJ 라이브 시티였습니다. 2021년 10월 첫 삽을 떴습니다. 그런데 2023년 4월 공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사업 자체가 종료됐습니다. 1조 8천억 원짜리 꿈이 땅 위에서 멈춰 선체로 끝난 겁니다. 이재현이 그렸던 그림은 그레이트 CJ였습니다. 2020년까지 그룹 매출 100조 원을 만들겠다는 비전이었죠. 그러나 그 해가 왔을 때 숫자는 그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정점에서 발을 헛디딘 것처럼 올라간 만큼 추락은 더 아팠습니다. 다들 이제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쫓겨난 장남의 자식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영상을 시작하며 던졌던 그 질문의 답이 이제 숫자로 모두 적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코로나로 4년을 적자 속에 보낸 극장은 2023년 매출 1조 5,458억에 영업이익 491억을 내며 4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죠. 위기의 한가운데 있던 콘텐츠 회사도 2024년 매출 5조 2,314억, 영업이익 1,045억으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었던 제1제당은 2024년 영업이익 1조 323억을 기록했죠. 73년 전 설탕 한 봉지에서 시작한 회사가 다시 1조의 이익을 적어낸 겁니다. 물론 모든 게 회복된 건 아닙니다. 1조 8천억을 들이려던 K-팝 공연장은 끝내 무산됐고 다시 일어선 자리에도 짙은 그림자는 함께 남았습니다. 흥과 망은 그렇게 한 회사 안에서 늘 같이 굴러갔죠. 그래도 결산을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창업주가 끝내 돌아보지 않았던 장남, 그 장남이 남긴 거의 유일한 유산을 물려받은 장손의 일가가 삼성에서 떨어져 나온 뒤 매출을 20배 넘게 불렸고 자산기준 재계 13위에서 14위를 오가는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본가가 손대려다 접은 바로 그 사업으로 본가가 끝내 쓰지 못한 답을 적어보는 셈입니다. 그 답을 적은 사람의 길도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재현 회장은 2013년 7월 구속됐고 1심에서 징역 4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으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8월 사면을 받았죠. 그 사이 유전병이 깊어져 부인에게서 신장을 이식받기도 했습니다. 제국을 다시 세운 사람도 결국 한 사람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한국 최고 재벌의 장남으로 태어났지만 아버지에게 외면당해 빈손으로 떠돈 사람, 그 자식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마음의 답은 말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집어든 만두 한 봉지와 극장에서 본 그 영화들 안에 이미 적혀 있었습니다. 끝내 화해하지 못한 부자의 이야기가 73년이 지나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매듭지어진 거죠. 그렇게 세운 제국은 무너질 뻔하다 다시 일어섰고 동시에 끝내 거두지 못한 꿈도 함께 안고 있죠. 흥과 망이 한 일가의 73년 안에서 늘 같이 굴러왔다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남긴 가장 분명한 결산일 겁니다. 쫓겨난 자리에서 다시 쓰인 73년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흥할지 망할지 그 다음 장은 아직 쓰이는 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